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 58가길 19 숭인동 골목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서울 해와경찰서 동묘 파출소가 보입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아름꿈 도서관이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문인이며 김성일과 동문 수학하였습니다. 명종 21년 1566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좌랑, 2조 좌랑을 거쳐 삼정승을 모두 지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장군인 권율과 이순신을 중용하도록 추천했고 화포 등 각종 무기제조, 성곽 축조 등을 건의하고 군비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숭인동 아름꿈 도서관에 가서 임진왜란 때 상황을 기록한 징비록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유성룡이 쓰고 이민수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끄러운 역사를 이겨낸 위대한 기록, 징비록을 통해 임진왜란의 난세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난 뒤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여기서 간혹 난 이전의 일까지 섞여 있는 것은 난의 발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임진의 화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10여일 동안에 새 도읍이 함락되었고 온 나라가 무너졌다. 이로 인하여 임금은 마침내 파천까지 했다. 그러고도 오는 날이 있다는 것은 진정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바꿔 생각하면 이것은 또한 조정의 어지신 은덕이 넓게 우리들 백성에게 미쳤던 것이기도 하다. 조국을 생각하는 백성의 마음이 그치지 않았고 또 임금을 사대하는 마음이 명나라 황제를 감동시켰다. 이래서 명나라는 몇 번이나 구원의 군사를 내보냈던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필경 나라가 위태로웠을 것이다. 시경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지나간 일을 징계하고 뒷근심이 있을까 삼가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징비록을 쓰는 연유라 하겠다. 나같이 못난 놈이 당시에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감히 나라의 중책을 맡아 위태로움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또 기울어지는 형세를 붙잡지도 못했다. 생각하면 그 죄를 몸이 죽어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산속에서 목숨을 이어가며 성명을 보존하고 있으니 이어지 임금의 너그러우신 은덕이 아니겠는가. 걱정스럽던 일이 겨우 가라앉음에 지난 일을 생각해 본다. 새삼스럽게 황송하고 부끄러운 낯을 들 수가 없다. 이에 한가로운 틈을 타서 지난날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본 것들 중에 임진년 선조 25년 1592년부터 무술년 선조 31년 1598년에 이르기까지의 몇 가지 일을 기록한다. 또 장기에 상소, 차자와 문의, 잡록을 그 밑에 붙였다. 이것이 비록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모두 당시의 사적들임에 틀림없으므로 이 또한 허술히 여길 수는 없는 것들이다. 이 나라는 천황이 따로 있어 그를 높이고 평수길까지도 신하로서 그를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안에서는 평수길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다만 관백이라고만 불렀다. 또는 박육후라고도 했다. 소위 관백이란 칭호의 내력은 이러하다. 옛날 곽광의 모든 일은 곽광에게 관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한 말을 따서 지은 칭호이다. 당시 그들이 우리 사신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이러했다 한다. 사신들이 교자를 타고 궁중에 들어가도록 허락했고 가각을 불어 길을 인도하게 했으며 당에 올라 이해를 행했다. 평수길은 얼굴 모양이 못생기고 빛이 거무스름했다. 보통 사람과 아무런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눈썹 속에 샛별같이 빛나는 안광만은 사람을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삼중석을 만들어 남쪽을 향해 앉았으며 사모를 머리에 얹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 그 옆에는 신하 몇 사람이 벌려 앉았다가 우리 사신들을 안내하여 자리를 정해 주었다. 좌중에는 연회에 필요한 아무 물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방 한가운데 탁자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 위에다 떡 한 그릇을 놓고 항아리에서 술을 따랐는데 그나마도 탁주였다. 이것은 도저히 남의 나라 사신을 대접하는 범절이 아니었다. 그것도 겨우 두어 순배 지나지 않아 파하곤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 절하는 것이나 읍하는 것으로 인사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았다. 황윤길은 부산에 도착하자 우선 글을 올려 자기들이 겪은 정세를 보고하고 나서 반드시 머지않아 병화가 있을 것이라 고했다. 임금께 복명하는 자리에서 황윤길은 먼저 보고와 같았으나 김성일은 이와 반대였다. 김성일은 신은 그런 기미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황윤길은 공연히 인심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황윤길의 말을 옳게 여기는 쪽과 김성일의 말을 옳게 여기는 쪽으로 의견이 두 갈래로 갈렸다. 나는 김성일을 보고 말했다. 그대 의견이 황사와 전혀 다르니 앞날에 만일 병화가 있다면 어떻게 하리오? 이에 김성일이 대답했다. 나 역시 왜국이 끝내 병력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오. 하지만 황윤길의 말이 하도 과격해서 안팎의 인심이 동요되겠기로 이를 진정시키고자 일부러 한 말이오. 우리 조정에서는 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변방 사정에 밝은 사람을 뽑아서 남쪽 3도를 방비하게 했다. 경상감사에는 김수, 전라감사에는 이광, 충청감사에는 윤선각을 보내어 병기를 준비하고 성지를 수축하게 했다. 그 중에도 경상도에는 가장 많은 성을 쌓고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 등지의 병영까지 신축 또는 정수했다. 이때 국가는 오랫동안 승평한 세월이 흐를 때라 안팎이 모두 편하게 사니 백성들은 자연 노역을 꺼려서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했다. 이것을 본 나와 동년배인 전적 합천 사람 2로가 내게 글을 보냈다. 지금 태평한 세상에 성을 쌓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요. 그는 조정이 하는 일을 이렇게 또 비평하기도 했다. 삼가는 앞에 정진나무가 가로막고 있는데 왜적이 어찌 뛰어넘는단 말이오. 그런데 왜 함부로 성을 쌓아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오. 대체 큰 바다를 가지고서도 외병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이까지 한 줄기 냇물을 가지고 무얼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의견도 또한 잘못된 일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이와 같았고 홍문관에서도 글을 올려 이렇게 의논했던 것이다. 한편 경상, 전라, 양남도에 쌓은 성도 모두 올바른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고 쓸데없이 규모가 크기만 했다. 특히 진주성은 본래 험한 산을 의지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킬만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너무 작다고 하여 동쪽 평지로 옮겨서 크게만 쌓았다. 그래서 그 뒤에 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는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이다. 4월 30일 새벽 임금은 서쪽으로 파천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당초 신립이 떠난 뒤로
도성 사람들은 날마다 첩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전날 저녁 무렵 전립을 쓴 사람 셋이 숭인문으로 달려들어왔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몹시 마음을 졸였다. 성안 사람들은 다투어가며 그에게 싸움 소식을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천만의외였다. 우리는 순변사의 군관과 부하들이요. 어제 순변사 신립은 싸움에 패해서 충주에서 전사하였소. 이 까닭에 군사들이 모두 흩어지는 형편이요. 우리는 간신히 도망쳐 빠져나와 집안 식구들이나 피신시키려고 오는 길이요. 부원수 신각은 양주에서 적과 싸워 이겨서 적병 6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선전관을 보내어 신각을 죽였다. 처음에 신각은 김명원의 부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한강 싸움에서 김명원을 따라가지 않고 양주로 이양원을 따라갔던 것이다. 이때 함경 우도병사 이혼의 군대가 마침 왔다. 신각은 이와 합세하여 도성으로부터 나와 일반 민간을 약탈하는 적을 격파했다. 그것은 외병이 우리나라에 온 뒤로 우리 군사가 처음으로 이긴 싸움이었다. 백성들은 모두 좋아라고 날뛰었다. 그러나 김명호는 임진강에서 징계를 올렸다. 신각이 마음대로 일으라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상 유홍은 그대로 임금께 아뢰었다. 임금은 그를 죽이라고 선전관을 내려보냈다. 그때 마침 신각의 첩보가 올라왔다. 조정에서는 급히 사람을 뒤쫓아보냈으나 따르지 못했다. 먼저 간 선전관의 손에 신각은 그만 죽고 말았던 것이다. 6월 11일 임금은 마침내 평양을 따라 영변으로 향했다. 이때 대신으로 있던 최홍원과 유홍, 정철 등은 임금을 따랐고 좌상은 원수 김명원, 순찰, 이원익 등과 함께 평양에 머물러 있었다. 나도 명나라 장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같이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날 적들은 우리 성으로 쳐들어왔다. 때마침 나는 좌상과 원수, 순찰사와 함께 연광정에 있었다. 평양감사 송원씨는 대동루문을 지켰다. 병사 이윤덕은 부병루 위쪽 강을 지켰다. 자산군수 윤유후 등은 장경문을 지켰다.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도박 4,000명이었다. 이들은 성과 퀴에 각각 분배했다. 그러나 대오가 정돈되지 못하여 사람이 무척 많은 데도 있고 또 몹시 적은 데도 있었다. 어떤 곳은 사람이 빽빽하여 서로 맞대고 있는 데도 있었다. 또 어떤 곳은 도무지 사람이 없어서 을밀대 같은 데는 옷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의병을 만들어 적을 속이기도 했다. 강 건너를 바라보니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했다. 동쪽의 큰 마을 기슭위에 한 줄로 일자진을 벌리고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꽂았는데 이는 마치 우리나라 만장 모양과도 같았다. 적들은 말을 탄 군사 10여 명을 내어 양각도로 향하여 강물 속으로 들어섰다. 강물은 말 허리까지 찼다. 모두 고삐를 잡고 벌려서서 장차 일제히 강을 건너려는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나머지 군사들은 길 위를 오락가락하는데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 큰 칼을 빼어들고 있었다. 칼날은 햇빛이 비쳐 마치 번개처럼 번쩍였다. 이것을 보고 누군가가 말했다. 저건 진짜 칼이 아니오. 나무를 깎아 칼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백납을 칠해서 남의 눈을 속이는 거라고. 하지만 먼 곳이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는 없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판자로 배 위를 깔아 그 모양이 마치 거북과 같도. 전사와 노젓는 수부들은 배 안에 들어가 있고 전후 좌우로 화포를 싣고 있어 무리를 마치 배짠 북과 같이 마음대로 종행했다. 적선을 만날 때마다 화포를 쏘는데 여러 배가 동시에 공격을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차고 적의 배는 그 속에 수없이 불타고 침몰했다. 이때 적의 장수가 탄 높이가 2억 일이나 되고 붉은 비단으로 두른 배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 배 역시 거북선의 화포에 맞아 깨졌다. 적의 군사는 모두 물에 빠져 전멸하고 말았다. 이 뒤에도 여러 번 싸움할 적마다 적은 이순신에게 패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부산과 거제로 도망쳐서 다시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이순신은 싸움을 지휘하고 있었다. 난데없이 날아오는 탄환이 이순신의 왼편 어깨에 맞았다.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렸지만 이순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칼을 가져오라 해서 살을 가르고 두어치나 깊이 박힌 탄환을 꺼냈다. 옆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얼굴빛이 변하고 아연했으나 이순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첩보는 바로 조정에 전해졌다. 임금은 매우 기뻐하고 이순신에게 일품의 벼슬을 주려 했으나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겨우 정헌대부로 승급시켰다. 또 이역기와 원균 등은 가선대부로 승급시켜 주었다. 12월에 명나라에서 크게 군사를 냈다. 병부우시랑 송응창을 경락으로 삼고 병부원해랑 유황상을 주사 원황으로 환희 군무를 맡게 하여 모두 요동에 머무르게 했다. 제독 이여송이 대장이 되어서 삼형장 이여백 장세작 양원과 남쪽 장수 낙상지 오유충 왕필적 등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니 군사의 수요는 4만이 넘었다. 이순신은 이 싸움에서 친히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힘써 싸우다가 날아온 적탄에 가슴을 맞았다. 좌우가 황급히 그를 부축해서 장중으로 들어갔다. 이때 이순신은 가만히 입을 열어 지금은 싸움이 심히 급한 때이니 아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 하고 한마디를 남긴 채 애석하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순신의 조카 이완은 본래 담략과 궁량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순신의 말대로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이순신의 명령으로 더욱 싸움을 독려했으므로 군중에서도 그의 죽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진린이 탄 배가 적에게 포위되자 이완은 배를 몰아헤쳐 들어가 구원했다. 진린은 이순신이 자기를 구원한 줄말로 알고 사람을 보내어 살해하다가 비로소 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몸을 땅에 던지면서 나는 통제자가 와서 구원해 주었거니 여겼는데 세상을 떠났다니 이게 웬 말인가 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니 군중이 모두 소리내어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바닷속에 곡성이 진동했다. 평행장은 우리 수군이 적병을 쫓아 그의 병영을 지나간 틈을 이용하여 뒤로 빠져 달아났다. 이보다 앞서 7월에 외추 평수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둔쳤던 적들은 점차로 물러가기 시작했다. 한편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들은 우리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의 영책에는 곡성이 끊이지 않아 마치 자신들의 어버이를 잃은 듯 애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영구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곳곳에서 재물을 차려가지고 따라 나서며 울었다. 임진왜란 전후의 상황을 연구하는데 난중일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징비록 속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유성룡이 조정에서 물러나 향리에서 지내면서 전란의 득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사본 징비록은 조수익이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인조 25년 1647년에 16권 7책으로 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